1020 구윤수 1021 김민주입니다. 야, 여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윤수야, 나 진짜 고민이 있거든? 요즘 살이 진짜 안 빠져. 근데 나 요즘 진짜 적게 먹고 있다. 아니 잠시만, 너 근데 방금 떡볶이 2번 리필한 거 알아? 아니, 이건 점심이잖아. 괜찮지? 아니야, 근데 진짜 줄었다니까? 아니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아니, 나 진짜 요즘 초식자 빙의했어. 진짜 완전 적게 먹어.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에? 그럼 어떡해? 내가 수학적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 일단 우리 몸은 정말 단순해. 섭취 칼로리는 fx, 그리고 gx는 소비 칼로리, 그리고 x는 시간. 그러니까 하루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엥?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수학을 진짜 못한단 말이야. 아니 살 빼고 싶다며. 집중하고 잘 들어봐봐. 일단 체중 변화는 fx-gx라고 보면 돼. fx가 gx보다 크게 되면은 남는 먹는 칼로리가 생기겠지? 그럼 너는 살이 찌고 말 거야. 그리고 fx가 gx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살이 빠질까? 맞아. 쓰는 에너지가 작게 되면서 너는 살이 빠지게 될 거야. 그리고 fx와 gx가 같게 되면은 쓰는 칼로리랑 먹는 칼로리의 양이 같아지면서 너의 체중이 유지가 되겠지? 아니, 그니까 너 말은 지금 fx? 그 먹는 칼로리가 쓰는 칼로리인 gx보다 크면은 내가 살이 좀 찐다는 거고, 아니면 fx가 gx보다 적으면은 내가 살이 빠진다는 거지? 맞아, 바로 그거야. 이 그래프를 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이 위에 있는 게 fx, 먹는 칼로리, 이 밑에 있는 게 gs, 소비 칼로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의 넓이가 크면 내가 더 살이 찌는 거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지? 정말 맞아. 너 어제 뭐 먹었어? 어제 아침에 일단 간단하게 빵을 먹었고, 점심에 우리 어제도 떡볶이 먹었네. 어제 떡볶이 먹고 저녁에 불닭에다가 마라탕도 한번 먹었던 것 같고. 잠시만, 너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맞아? 에이, 맞지. 완전 적게 먹었잖아 지금. 좀 이상한데.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먹고 잘 안 움직이긴 하거든? 이래도 괜찮을까? 전혀 안 되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fx와 gx 사이의 넓이가 크잖아. 이러면은 크게 되면은 넌 살이 빠지지 않아. 그럼 오늘부터 fx를 줄이고 gx를 늘려야겠네? 그럼 살이 빠질까? 이제 fx가 gx보다 크게 되면은 넌 살이 빠지지 않고 체중이 증가하게 될 거야, 계속. 그리고 fx가 gx보다 작게 되면은 너의 체중이 감소가 되고, fx와 gx가 똑같다면은 너는 체중이 유지가 될 거야. 그럼 오늘부터 한번 줄여봐야겠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수학으로 입력과 출력의 함수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거지? 진짜 수학은 아직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하지만 오늘부터 체중 변화를 생각해보면 우리 함께 실천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피자 쓰고요. 저는 10학년 5반 32번 허민입니다. 저는 10학년 2반 25번 이민형입니다. 바로 축구 전에는 역시 비빔밥이지. 민혁아, 나 먼저 다 먹고 운동장 간다. 야 허민, 너 그 많은 방식을 3분 만에 다 삼킨 거야? 당식? 뭔 당식이야. 그냥 비빔밥이지. 뭘 했어 허민?
지금 수학적 경고 신호가 온 거야, 너는. 아니 민혁아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 아니 장난치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내 배가 왜 이러지? 지금 미니의 배에서는 3분 식사로 인해 나머지가 발생하였는데요. 그 나머지로 인하여서 미니의 뱃속에서는 복통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음식물은 당시 PX이고 이를 분해하려고 기다리는 효소는 X-A라는 1차식이죠. 아니 효소가 그냥 효소지 왜 하필 1차식이야? 소화는 결국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는 과정인데요. 이는 수학에서의 나눗셈이란 과정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A는 뭐냐? A는 소화를 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 그러니까 약간 꼭꼭씹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A의 최적 조건에 맞추기 위해 맞춰서 A의 값을 넣으면은 나머지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급하게 먹어서 A를 무시했더니 나머지 R이 나눠 떨어지지 않고 생겼다는 거야? 바로 그거야. PA는 R. 최적의 조건 A를 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나머지 R이 찌꺼기가 되는 거야. 와 배 아픈 것도 공식으로 설명이 되네. 민혁아 그러면 배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되게 간단해. 나머지를 0으로 만들면 돼. 이걸 수학에서는 인수정리라고 불러. 수학에서는 FA는 0이라는 것을 인수정리라고 부르는데 음식물을 몸에서 완벽히 소화시켜내고 찌꺼기를 하나도 안 남기게 한 상태로 만드는 걸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지. 여러분 들으셨죠? 음식물 PX를 소화효소 X-A로 완벽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인수정리 식사를 해야지 우리 몸이 편안해집니다. 아 그럼 나도 이제 나머지가 남지 않게 인수정리 식사를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인수정리 식사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편의점 할인 속에 숨은 함수의 원리를 찾아볼 1010 가우스 파게티를 맡은 김현준이고요. 저는 피자 코라 파덕스를 맡은 10334 황지원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패스! 슛! 골! 아 힘들어. 야, 목마르지 않냐? 아, 그니까 너무 힘들다. 편의점 가서 음료수나 마시자. 땡기죠? 너 뭐 마실 거야? 나는 뭐 늘 마시던 대로 아침 햇살? 아침 햇살? 너는? 나는 그러면 닥터 페이퍼 베이베 이스테이 이스테이 나이스 맛있게. 어? 콜라가 1+1이네? 야 그럼 무조건 이거 마셔야지. 야, 너 닥터페퍼 마시고 싶다며? 근데 왜 콜라는 갑자기 왜 마셔? 아니 닥터페퍼는 하나인데 콜라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잖아. 잠깐만, 너 설마 이게 이득이라 생각하는 거야? 과연 이게 이득일까? 여러분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 갔을 때 피타 고랑 파덕스 씨와 같이 행동하신 적 있는가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정말 1+1, 2+1 편의점 행사가 이득을 샀을 때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맞을까요? 이러한 할인 행사가 항상 이득이라고 보긴 어려워. 예를 들어 너가 한 개만 필요한 상황에서 1+1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실제로는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거지. 즉 절약이 아니라 너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소비가 더 증가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 그래프는 일반 가격을 나타낸 1차 방정식 직선이야. 개수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지. 구매 개수를 X, 가격을 Y라고 했을 때
음료 하나당 가격을 1,000원이라 하면은 Y는 2,000X 같은 1차 함수로 낼 수 있어. 그리고 이 그래프는 1+1 행사 상품의 그래프야. 특정 구간에서 가격을 일정해. 구매 개수를 X, 똑같이 Y를 총 가격이라 하면 물건을 하나씩 살 때마다 가격이 일정하게 늘어나서 Y는 2,000, 2분의 X 같은 일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1+1 같은 할인 행사에서 특정 개수에서 가격이 달라지면 이런 일정한 증가 방식이 깨지게 돼. 그래서 구매 가격과 구매 개수의 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보면 구매 개수랑 총 가격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구나. 일반적으로 가격은 구매 개수에 따라 증가하고 이는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다. 맞아. 그래서 우린 할인 여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양과 지출과 함께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사고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럼 난 내가 마시고 싶던 닥터페퍼 마셔야겠다. 안녕하세요. 10학년 황윤서입니다. 저는 10학년 5반 이동선입니다. 황윤서. 아니,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인데 너 시험 공부 많이 했어? 이번에 조금 포기해야 할 것도 같고. 근데 나 이번에 완전 좋은 방법으로 효율성 있게 공부했잖아. 뭐야? 아니, 나 공부 시간 늘리려고 잠까지 주려고 하면서 지금 6시간 했는데 머리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 너 그러면 내가 비밀인데 좋은 방법 하나 알려줄까? 진짜? 그럼 나야 고맙지. 먼저 너의 하루 시간표를 봐봐. 다음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밤에는 11시까지는 자야 하고 학교는 4시에 끝나니까 총 너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 그 정도 되겠네? 그런데 너 아까 뭐라고 했지? 6시간 공부한 효율이랑 아무것도 안 한 효율이랑 같다고 했어. 맞아, 오히려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 공부를 많이 하면 당연히 시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효율만은 따지자면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와 공부를 6시간 했을 때 그 효율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상황을 2차 함수에 대입해보는 거야. X축의 시간, Y축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저 꼭지점을 이용해서 효율이 가장 좋은 공부 시간은 총 3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아. 그런데 동선아, 너 선생님께서 하신 말 까먹은 거야?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4시간 이상 공부하라고 알려주셨잖아. 그러셨지? 이런 상황에서는 부등식을 사용할 수 있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즉, 공부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지. 이 상황에서 조건 안에서 가장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은 4시간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한 말을 정리를 해보자면 4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랑 0시간 하고 6시간 정도의 공부를 한 효율은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최종의 공부 시간은 4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응. 나도 이렇게 공부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니까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고 공부 효율을 완전 높였잖아. 와, 우리가 2차 함수를 왜 배우나 했는데 이렇게 실제 공부에 써먹을 수가 있었구나.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처럼 수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어. 이번에 시험 공부하기 진짜 막막했는데 이 방법 덕분에 진짜 수학이 우리 생활에서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 잠깐만. 지금 10시가 다 됐잖아. 왜? 지금쯤이면 이미 아침을 먹고 이미 빵 같은 디저트를 먹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내가 빵 사줄게. 나랑 같이 가자. 좋아. 야, 우리 이거 언제나 채우냐? 그러니까 이거 완전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 물로
이 거대한 댐을 어떻게 채워? 그래도 어떻게 채워야지. 나르자. 근데 우리 지금 몇 번 날아왔어, 물? 한 10번인가? 근데 여전히 티도 안 나. 그래도 이거 계속 채우다 보면 언젠간 다 차지 않을까? 왜 사극 드라마 보면 호수에서 물 길러올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채우잖아. 뭐 그렇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다 차게 될 거야. 어떡하지? 이거 너무 커. 언제 다 채워? 근데 있잖아. 이거 혹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적분 아니야? 뭐라는 거야, 유연아. 너 일 안 해? 빨리 물이나 말라. 아니, 우리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 적분. 적분?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호가 바로 적분이라는 기호야. x는 a부터 b까지, 즉 x는 a부터, 즉 시작점, 그리고 x는 b, 끝점까지 함수 fx 아래에 아주 작은 넓이들을 전부 합한 게 바로 적분이라는 개념이야. 적분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뭔 상관이야? 자, 내가 우리가 채우고 있는 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채우려는 댐이 있어. 시작점인 A부터 여기 바닥에서부터 끝점 꼭대기인 B점까지 이 함수 fx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지고 더하면 우리가 채우려는 물의 부피가 돼. 어때, 얘들아? 이해가 돼? 결국에는 작은 값들이 모여서 저 큰 댐을 채울 수 있다는 거구나. 맞아, 정확히 바로 그거야. 그러면 갑자기 좀 할만해지는데? 그치? 여러분, 적분의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물을 조금씩 길러서 저 댐을 채우는 것처럼 적분도 작은 값들을 계속 더해서 큰 전체를 구해내는 것이 바로 적분의 기본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하다. 왜 그래? 내가 처음에 커피를 탔을 때는 더 빨리 식었거든? 근데 지금 되니까 좀 천천히 식은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네 커피가 식는 빠르기가 점점 변화한다는 거 알아. 그래?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뉴턴의 내각 법칙이야. 우리가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 너가 커피를 처음 탔을 때 커피의 온도 80도 그리고 그 주변의 온도를 20도로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둘의 온도차는 60이라는 거네? 맞아. 이 60이라는 온도차는 뉴턴의 내각 법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근데 커피가 왜 처음엔 더 빨리 식는 거야? 커피가 처음에 빨리 식는 이유는 초반에는 물체의 온도와 주변 온도가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체에서 공기 중으로 이동하는 열의 빠르기가 더 빠르다. 그러면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의 빠르기가 더 빠르다는 거네? 맞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체 온도도 낮아지지. 그러면 그 주변이랑 온도랑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네? 맞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체에서 나오는 열의 빠르기는 낮아져.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어? 이게 바로 뉴턴의 냉각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야. TT는 TS 더하기 T0-TS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지. 여기서 TT는 시간에 따른 물체 온도, 그리고 TS는 주변 온도, 그리고 T0은 물체의 초기 온도를 뜻해. 이거를 우리가 처음 가정했던 상황에 대입해보자. 우리는 물체의 초반 온도를 80도, 그리고 주변 온도를 20도로 설정했어. 이걸 대입해보면 TT는 6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승 더하기 20이라는 식이 나와. 여기서 60은 초반 온도차를 의미해. 80에서 20을 뺀 거야? 맞아. 그리고 20은 주변 온도를 의미하는데 TT는 빛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지수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즉 T가 무한대로 갈수록 결국 TT는 20에 수렴하게 돼. 근데 이게 왜 지수함수야? 이게 지수함수인 이유는
왜냐하면 핵심이 물체가 식는 속도는 현재 상황에 비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물체 온도체가 크면 클수록 식는 속도는 빠르고 물체 온도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식는 속도는 낮아져. 그래서 그 식는 속도를 지수함수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아, 이제 왜 커피가 처음에 더 빨리 식었는지 알겠다. 그래서 TT는 감사합니다. 선배님, 지금 음료 배합 비율이 계속 이상하게 나와요. 맛이 일정하지 않다고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 지금 재료 어떻게 넣고 있어? 물 100리터 기준으로 A 원료랑 B 원료 그냥 비슷하게 넣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야. 사는 현장에서는 감으로 안 해. 우린 수와 연립 2차 방정식으로 최적 비율을 구해. 내가 제대로 한번 알려줄게.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 혼합 시스템 속 연립 2차 방정식을 주제로 하여 발표를 맡게 된 창환이조의 11524 이창환 11526 이완입니다.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 두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기본적인 연립 2차 방정식의 계산 과정. 세 번째, 저희가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이제 계산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네 번째, 결론을 설명해 드리면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공장 기계는 원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기 위해 정확한 수치 계산, 이 중요함을 이를 위해 연립 2차 방정식을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제품이 수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 단순한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음료, 세제의 최적 비율을 결정하는 실제 기술입니다. 1차식과 2차식을 함께 풀어 기계가 사용하는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흥미로워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과연 수학이 실제 기계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기본적인 연립 2차 방정식의 계산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식 세우기입니다.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설정을 하여 두 번째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여 한 변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대입하기입니다. 정리한 식을 식에 대입하여 네 번째 해 구하기인데요. x, y의 값을 계산하여 해를 구하면 됩니다. 세 번째, 주제와 관련된 계산 과정입니다. 첫 번째, 식 세우기. 먼저 원료들의 합계인 1차 방정식과 혼합 효율을 나타내는 2차 방정식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대입하기. 1차식을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정리한 뒤 2차 방정식의 y 자리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세 번째, 해 xy 구하기입니다. 대입해서 나온 x와 y 값이 곧 기계가 투입해야 할 원료의 정확한 양이 됩니다. 네 번째, 결론을 설명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낸 결과값은 기계가 작동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방정식의 해가 사는 현장에서는 오차 없는 제품을 만드는 정밀한 수치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12408 김은중. 12427 이지성 유천입니다. 드디어 발견했다. 2번 마이크니츠. 내가 드디어 미적분이나 아주 엄청난 원리를 발견해냈네. 미적분? 도대체 뭘 발견한 것이 설명해보게. 나는 일단 이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율과 그 함수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잠깐만. 근데 기울기와 넓이다. 그거 내가 30년 전부터 연구하던 건데 자네 날 표절한 거 아닌가? 아니 난 무려 이걸 31년 전부터 이 원리를 연구해왔어. 잠깐만 이리 줘보게. 잠깐 늦춰. 우리 싸울 필요가 없을 거 같고. 자네 연구를 보아하니 나의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야. 한번 설명해보게. 일단 나의 방식을 먼저 소개해주지. 일단 나는 시간에 관한 내계 변수의 형태로 미적분을 설명해내는데, 일단 시간에 따라서 x와 y가 각각 변한다고 할 때 무한소 5라는 아주 작은 시간 그 범위 안에서
x는 각각 변화하고 y도 각각 변화하는데 그 5라는 시간에 x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x 닷 그리고 5의 시간이면 y 닷으로 하여 이 매개변수의 형태로 x 닷 곱하기 5분의 y 닷 곱하기 5로 이 x와 y의 함수에 대한 유율을 설명해냈네. 유율법이라. 근데 유율이 정확히 무엇인가, 뉴턴? 유율은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에 대한 변화야 흐름이 유량인 것인데 그 시간의 변화에 대한 유량의 변화율을 유율이라고 하며 내가 아까 고정 물리학의 아버지 나의 뉴턴의 이름을 걸맞게 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근데 뉴턴, 그렇다면 넓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유율법으로 미분을 설명해낸 것과 동시에 역유율법으로 이제 적분을 설명해냈는데 이제 아까 구한 시간의 변화율을 그 반대 역산을 해서 역유율법을 구하게 되었지. 좋은 방식이군. 하지만 뉴턴, 자네 방식은 너무 구식이야. 내 방식은 좀 더 간단하고 우아하다. 한번 보게. 자, 나는 이 그래프를 도형으로 표현했는데 이 아름다운 직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을 구하게. 그리고 이 삼각형의 밑변을 델타 x, x의 변화율, 그리고 이 높이를 델타 y, y의 변화율로 표현한 것이지. 그러면 뉴턴 생각해보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바로 델타 x면 델타 y가 되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이 델타 x가 아주 작게 0에 수렴할 정도로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이 델타 x면 델타 y가 아주 작아지게 된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한 점의 기울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내가 기울기를 구한 방법일세. 그래서 이 아주 작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나는 dx분의 dy라는 새로운 기호로 만들어야 돼. 아주 아름답지 않은가? 좀 확실히 현대에서 쓰일만한 핵심적인 방법이긴 하네. 자, 그럼 넓이는 내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 도형들의 합으로 구하는 것일세. 이 도형들의 합이 있는데 밑변이 아주 작아지게 된다면 결국 직사각형이 아닌 직선이 되게 되고 이 직선을 무수히 더한다면 결국 그래프의 넓이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뉴턴, 우리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 이 자네가 날 표현한 게 아닌 것 같고. 맞지. 우리는 똑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동시에 다른 방식 ds와 .x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냈지. 내가 후손들에게 듣기로는 자네의 연구가 이 컴퓨터의 자동차의 모델을 하는 데 사용된다고 들었네. 마치 우리의 비전부는 이제 경제, 기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현대의 문명을 이끌어나가고 있지. 뉴턴, 자네 다시 왔어. 자네 연구 아주 괜찮은 것 같고. 내 다음 논문으로 쓰겠네. 감사합니다. 날씨도 좋고 돈도 많고 참 기분 좋다. 야, 장민수! 뭐야 빈케! 지금 태평하게 이사할 때가 아니고 너 나한테 저번에 돈 빌려 하던 거 잊어버렸어? 내가 언제 돈을 빌렸어? 너 저번에 나한테 1000만원 3년 전에 빌렸었잖아. 기억 안 나? 1000만원? 맞다. 내가 그 과자 사먹는다고 빌려달라 했었지. 그래, 빨리 돌려줘. 그 돈. 나 이제 돈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어. 나 부자니까 바로 줄 수 있어. 나 1000만원. 너 설마 지금 3년 전에 나한테 돈 빌려놓고 겨우 1000만원만 나한테 돌려주는 거야? 원금만? 아니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당연히 1000만원을 갚아야지. 그거 얼마를 갚아야 하는데? 너 달리 개념도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부터 달리의 개념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달리는 원금에만 붙이는 이자로 크게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기준금액. 시간이 지나도 이자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금으로 고정된다. 둘째, 중간금액은 시간이 지나도 증가하는 금액이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란 말이야. 자, 이제 너가 한번 계산해봐. 그러면 내가 3년 전에 1000만원을 빌렸으니까 1000만원에서 1년이 지나면 1028만원, 거기서 또 1년이 지나면 1056만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년이 지나서 내가 갚아야 할 돈은 총 1080만원, 1084만원 정도가 되겠네. 그래, 84만원씩 바로 돌려줘. 알겠어. 여기 84만원. 저 선봉기도 뭐 84만원 받겠다고 설명을 몇 분 동안 하는 거야 대체? 진짜 빨리 집 가서 라면이나 먹어야지. 뭔가 깡패가 덮칠 것 같은데. 야, 장민수!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마, 니네 기억 안 나나? 님이 누구신데요?
네 저번에 나한테 자그마치 100억 1년 전에 빌려갔다 아이가. 100억이요? 저 언제 100억을 빌려갔어요? 네 저번에 100억 나한테 빌려가서 빨리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100억이요? 아 기억났다. 젤리 사 먹고 싶어서 100억 빌려달라고 했었죠. 아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달리 배웠으니까 달리로 대충 계산해서 한 108? 100억? 100억 하고 조금 더? 네 100억이요 여기. 네 지금 돌았나? 지금 우리가 친구 사이인 줄 알아? 지금 복리법으로 계산해야지 다 어딜 달리법으로 계산하고 있어. 아니 복리는 또 뭐예요? 달리는 아까 전에 원금 보장하고 거기서 이자가 복리형태라고 했는데 복리는 또 뭐예요? 복리는 내가 지금부터 다시 설명해줄게. 복리는 복리법으로 계산된 이자로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되는 원금이 늘어나. 그리고 증가 금액 또한 그거에 비례해서 일정한 이자율에 따라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야. 아 그럼 달리와 다르게 복리는 원금에서 이자가 추가되고 그 이자를 기준으로 다시 이자를 책정해서 더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럼 제가 100억 원을 빌렸고 기간당 이율이 아까 전에 10%로 해주신다 했었죠. 네, 그 10%로 계산하고 지난 기간이 한 1년 12개월 정도니까 계산해보면 갚아야 하는 돈은 100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1 더하기 0.1 10%가 0.1이죠. 0.1에다가 12개월 했으니까 12승을 하게 되면 3.1484283767 곱하기 10의 10승 그러니까 313억 8428만 3767원을 갚아야겠네요. 빨리 돌려줘 이제.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1000만원 2000만원 300억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니어 옵티미제이션 오브 레벨 체인지 LOL의 연구자 1120부 변승빈 연구자 11219 이창길입니다.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조심해야지. 나도 갑자기 확 내려가는데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학교 세팅이 한번 우선을 넣어보자. 승빈아, 이거 학교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학교 경사로를 내려갈 때 너무 덜컹거리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경사길이 왜 이런 걸까? 아 그러게 원인도 모르겠고 해결책도 잘 모르겠는데. 저 여기 있는 책들 중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 다 아니잖아. 이게 뭐야? 우리 이대로 학생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어. 미적분? 승빈아, 여기 미적분에서 함수가 부드럽게 그려지는 원리를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함수에 대한 무슨 말이야? 맞아, 정확해. 근데 여기서 이 미적분에서 함수의 연속도 중요하지만 미분 가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연속이고 근데 이 그래프가 두 그래프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은 미분 가능이라고 해. 그러면 이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한다는 뜻인데 말이 되게 어렵지. 이게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끊기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 즉 저 점에서 오른쪽 그래프, 왼쪽 그래프가 서로 기울기가 달라가지고 점이 뾰족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점을 우리는 첨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첨점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면은 이 문제점이 확실히 보일 거야. 내가 우리 학교 경사로를 이 3D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 이제 첨점을 알면 무엇이 문제인지 딱 보이게 될 거야. 아 우리 학교 경사를 옆에서 보면 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첨점이구나. 저기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서 덜컹거리는 거였네. 정확해. 그러면 미분계수를 좌미분, 우미분이 맞게 설정해서 바꾸면 첨점이 생기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형 설까지 추가한다면 바퀴가 걸리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바로 그거. 이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연속성을 띠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게 나타남으로써 그래프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타나지. 그럼 내가 이 내용을 우리 학교의 경사도에 적용을 시켜서 새로운 경사도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있었던 것처럼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이어지는 틈새에서 뾰족한 점, 즉 첨점이 나타나지 않고 여기에 이 둥근 원 부분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경사도가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학생들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때 덜컹거리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결과는 대성공이네. 아, 나 근데 너무 열심히 머리를 썼더니 배가 좀 고픈데. 그래, 그럼 뭐 성공을 했으니까 마라탕에 보러 갈까? 그래, 가자. 오랜만에 보물찾기 게임이나 좀 해볼까? 오랜만에 하니까 탐지기를 천그루로 주네. 99% 탐지기 대 95% 탐지기? 당연히 99%지. 숫자가 더 크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에?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 지인님, 지금 너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지기를 잘못 고르죠. 에? 그게 무슨 소리야? 봐봐요, 지금 탐지기는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99%의 확률로 던전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린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다시 고르면 안 돼? 지금 제대로 된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는데 뭘 다시 골라요? 바로 잡고 가야죠. 지인님 혹시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신뢰 구간? 그게 뭐야? 역시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지희야, 나와봐. 안녕하세요. 저희는 완벽한 함정 99%는 가장 정밀한 수치인가에 대해 발표할 12학년 고나연 34번 최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숫자를 보실 때 가장 큰 숫자를 보고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통계에서는 이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두 기상 캐스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상 캐스터는 내일 서울의 기온은 영하 50도에서 영상 50도일 확률이 99%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상 캐스터는 내일 서울의 기온은 영상 15도에서 영상 18도 사이의 확률이 95%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딱 보았을 때는 99%가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하 50도에서 영상 50도,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수치이기도 하고 저 정보만 보았을 때는 저희는 내일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정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상 캐스터의 예보를 보았을 때는 조금 오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일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꼭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개념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은 우리가 조사한 값을 바탕으로 실제 값이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신뢰 계수란 내가 목표를 한 확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으로부터 양옆으로 얼마나 멀어져야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숫자이고, 표준 오차는 표본을 뽑을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저희는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데스모스를 이용해 95% 신뢰 구간과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았는데요. 95% 신뢰 구간은 비교적 더 좋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는 꽤나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99% 신뢰 구간을 보면 구간이 좀 더 넓어진 게 보이죠? 이는 저희가 더 높은 확률로 실제 값이 들어있는 범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더 구간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간이 넓어지게 되면 확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99%로 단 4%를 올리기 위해서는 구간의 길이는 약 31.6% 더 길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말이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통계를 볼 때는 숫자의 크기에만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가 안에 있는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혜님, 그럼 이제 제대로 된 탐지기를 고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차 함수의 꼭 측정인 정점에서 기술의 최대값을 바라보는 팀 정점의 허진, 서현욱입니다. 여러분, 10학년 때 배우는 다항식과 2차 함수, 그리고 11학년 때 배우는 미분계사 순간면을 가끔은 좀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나 싶기도 하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연습장에 그리는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사실 챗GPT와 같은 최첨단 인공지능이 정답을 찾아내가는 과정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믿으실 수 있겠나요? 아니요 형님. 진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발표 나온다 해가지고 너무 부풀리시는 거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엄청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건데 고작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이요? 정말이에요. 인공지능의 학습은 한마디로 오차를 줄이는 여행인데 이 여행의 지도가 바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오늘 한번 그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차함수를 쓰시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인공지능이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 사이에는 늘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수학적인 용어로 오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오차를 최대한으로 낮게 설정하는 AI가 바로 똑똑한 인공지능이 되겠죠. 당연하죠. 오차가 0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똑똑하다는 것일까요? 네, AI는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의 차이를 제곱해서 오차의 함수를 그려냅니다. 여기서 X값을 AI가 조절하는 변수, 그리고 Y값을 계산된 오차라고 준다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아하, 그럼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부분, 즉 꼭지점이 접해고 오차가 가장 적은 최적의 정답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AI의 학습적인 목표는 단 하나, 이 이차함수의 포물선을 타고 내려와서 꼭지점인 정점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인공지능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꼭지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안개 낀 산 속에서 살짝 바닥을 찾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때 필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적분의 접선의 기울기 개념입니다. 아니요, 갑자기 미적분이요?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 원래는 간단해요. 미분을 이용하면 함수 위에 어느 점에서든 우리가 순간적인 경사,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골짜기에 공을 하나 내려놓는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내리막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고 오르막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죠. 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 꼭지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가장 주인공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찾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어떤가요? 가장 낮은 바닥이라서 경사가 전혀 없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공통수학 1과 미적분 1이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거대한 기기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이차함수의 성질과 미분의 개념이 실은 현대 기술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원리라는 셈입니다. 오늘 토크를 통해서 수학이 우리 미래와 얼마나 가까이 좀 접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푸는 이차함수의 한 문항이 미래의 인공지능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이차함수의 꼭지점에서 기술의 정점을 설계하는 팀 정점의 허진 세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국세청이죠? 네네네. 아니, 전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무 많이 내잖아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일단 들어오시면 제가 쉽고 빠르게 완벽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되게 설명해드려야 될 거예요. 네, 일단 그 전에 세금은 불공정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수학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세금이랑 수학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수학과 세금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맞지만 누진세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누진세요? 누진세가 뭔데요? 누진세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율이 더 높은 세율에 따라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각 구간에 따른 세율이 달라서 세금을 다르게 되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함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함수예요? 네, 먼저 1차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함수는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세율을 따라서 내는 세금을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세금을 내는 게 비례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희 색은 1차 함수적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실제 색은 지수함수로 그려질 수 있는데요. 이 지수함수는 만약에 1차 함수로 그려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색을 내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늘어나지만 특정 구간에서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정리하자면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이 내게 되고 따라서 이 증가하는 속도도 변하게 됩니다. 증가 속도요? 네, 이 증가하는 속도는 미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 미분 알아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미분이란 함수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함수가 증가하는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는 일정한 기울기, 즉 변화율을 가지고 있지만 지수 함수는 특정 구간에서 변화율이 변화하는 것을, 그래서 변화율이 늘어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세금이 버는 돈이 많아진다면 세금도 늘어나게 되고 또 따라서 변화하는 속도도 변하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세금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라 제도상으로 점점 산의 양에 따라 비례하게 그리고 지수 함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 진짜 어제 체육 시간에 지갑도 잃어버리고 이게 뭐야? 나는 근데 범인을 찾고 싶은데 이 얄쌍한 지식이나 추리력으로는 범인을 찾을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반의 전교 1등 승준이를 찾으러 가야 되나? 그것도 혼자 못하냐? 승준아, 내가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거든? 근데 도저히 내 얄쌍한 지식이나 추리력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단 말이야. 너가 나를 위해 범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범인을 찾을 방법을 알려줄게.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고 명제의 부정은 P가 참이면 나P는 거짓, P가 거짓이면 나P는 참이야. 조건 명제는 만약 뭐뭐라면 뭐뭐이다라고 표현하고 P는 Q이다라고 표현해. 역은 이제 P가 조건이고 Q가 결론인데 그걸 지금 반대로 바꾼 게 역이고 대우는 이걸 두 개를 역으로 표현해서 바꾼 것을 대우라고 표현해요. 3단 논법은 두 개의 전제를 이용하여 한 개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걸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해요. 잠깐만, 나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너가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하였잖아. 근데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정확히 이야기 만들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 범인이 X개의 지갑을 훔쳤으며 그 지갑은 3개일 것이다는 명제가 아닌 거지. 맞아. 이유까지 내가 설명을 해보자면 X의 값이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그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달라지므로 우리는 정확히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잖아. 그러므로 명제가 아닌 게 맞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너가 알려준 방법을 토대로 내가 먼저 단서를 알려줄게. 먼저 첫 번째 단서는 A가 범인이 아니면 B는 교실을 들어간다는 이제 너가 알려준 조건 명제를 통해 난 A이면 B다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단서 B가 교실을 들어간다면 C가 반드시 보았다는 B이면 C다로 나타낼 수 있겠네. 마지막으로 단서 3 목격자 C에 의하면 C는 B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not C. 이것은 이제 목격자 C가 증언해준 말이므로 이제 반드시 참이라고 생각을 할게. 자, 다음으로 그럼 이제 너가 알려준 방법을 토대로 내가 논리적 추론을 해보자면 단서 2 B가 들어간다면 C가 보았다. B, 즉 B이면 C다. 에서 이제 이 명제의 대우는 not C는 not B다로 나타낼 수 있겠고, 단서 3에 의해 C는 B가 들어가는 걸 보지 못했다. not C가 참여로 이제 여기 이 명제의 대우에서 not C면 B다 해서 not C가 참여로 not B도 참이겠구나. 그럼 따라서 B는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음이 증명될 수 있겠구나. 단서 1에서 이제 A가 범인이 아니면 B가 들어갔다. 나 A는 B이다. 이 명제의 대우를 취하면 나 B는 A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너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나 B가 참여를 베푸냈으므로 상단 문법과 대우에 의해 A가 범인이 구실해져. 와, 진짜 고마워. 너 덕분에 드디어 범인이 A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내가 그 범인은 따로 직접적으로 불러서 좀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할 테니까 오늘 추리를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워. 안녕하세요. 이제 미적분으로 구하는 상황시각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될 시간면 4반 6번 김주성, 25번 이호은입니다. 먼저 상황극을 통하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신호 갖고 왔습니다. 먼저 일단 온도를 좀 재보죠. 27.8도. 이 시체는 죽은 지 한 2시간 정도가 지나. 형사님 잠깐만요. 근데 그걸 대체 이렇게 어떻게 빨리 아신 거죠? 왜 시신이 말을 하지?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법원남녀 같은 걸 보면 법의학자들이 시신의 온도만 보고 바로 상황 시각을 맞추죠. 그건 그냥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바로 미분과 뉴턴의 맥락 법칙에 따른 수학적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수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간단해요. 일단 미분이란 이 함수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변화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미분 계수는 그 특정한 한 시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기울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극한의 개념으로 0에 가까워질 때, 즉 거의 겹치기 직전일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직선의 기울기인데요. 이게 바로 시신이 식어가는 속도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여기 뉴턴의 맥락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는 참 간단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커피와 따뜻한 커피를 차원에 두면은 뜨거운 커피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식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주변 온도와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기 PPT 아래에 보시면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시간 t에 따른 온도 대문자 t 온도 t의 변화율은 주변 온도와 물체 온도의 차이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K가 뭘까요? K는 바로 물질의 특성, 즉 시신이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아니면 몸집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결정되는 양의 비례 상수입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은 이러한 온도 변화를 미적분을 통하여 구하고 그 다음에 역산하여서 체온 36.5도, 즉 마지막으로 생명활동을 했을 시기를 구하여서 정확한 상황 시각을 구하게 됩니다.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붉은 곡선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신의 온도 변화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만만해지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 점선은 미분계수, 즉 기울기, 얼마나 빠르게 온도가 감소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검은색 점선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변 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기 한 마리가 세상을 감염시킨다면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장지희 유리입니다. 얘들아, 만약에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을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모기까지 전염을 시킬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될 거야. 우선 우리가 발표할 질병은 리프트 빌리얼이야. 일단 리프트 빌리얼은 모기로 이제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이제 이거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고열, 두통 그리고 근육통까지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이제 출혈 그리고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동아프리카의 많은 사원화 지역에서 발생하고 특히 우기 때 더 많이 발생을 해. 나는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야. 한번 가축을 불어볼게. 아프잖아. 이 가축은 이제 감염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가축을 다른 모기가 물게 된다면 이 가축의 바이러스는 다른 모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면 감염자 수는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감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확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 바로 SIR 모델인데요. SIR 모델이란 전염병의 확산 추이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고안된 수학적 모델을 의미합니다. 네, 사람들은 이거를 세 가지 모델로 나누는데요.
S는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 I는 이미 감염에 걸린 사람, 그리고 R은 회복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베타와 감마는 각각 감염률과 회복률을 의미합니다. 네, S는 감염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감염이 전파되면서 감염된 사람 I는 증가하게 됩니다. 또 회복된 사람 R은 회복되거나 격리되면서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효림아, 혹시 SIR 모델을 이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어? 좋아. 자, 먼저 파란색선 건강한 사람인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전염병이랑 이제 접촉을 하게 돼서 이제 곡선이 급격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두 번째로 이제 빨간색선 감염된 사람인데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이제 빠르게 확산을 하니까 숫자가 급증하고 근데 이제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제 숫자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초록색선 회복된 사람인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 회복자 수는 증가를 하는 모습을 그래프상으로 볼 수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2030년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예측을 해봤는데 그래프처럼 빨간색 선처럼 이제 큰 폭발적인 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이제 대신에 아래에서 완만하게 오르내리는 느낌의 이제 계절성 독감과 같은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만든 예측 그거에 따르면 자, 예측 모델에 따르면 대규모 감염 폭발기는 이미 지났고 2030년에 이제 코로나19는 그래프상에서 안정기가 이제 길게 연장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이처럼 감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야. 우리는 리프트 밸리얼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병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며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했어. 감염병은 시간이 지나며 때로는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커지기도 해. 이는 우리가 왜 초기 대응에 주목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칼큘러스 레볼루션 7 CR7 11,309 문서진 10학년 3반 최은성입니다. 오 지진이다. 지진이요. 뭐야? 지진이 왜 이렇게 약해? 땅 조금 흔들리는 것 같잖아. 뭐야 이 정도면 그냥 밥도 먹겠는데? 야, 오바 떨지 말고 설명해봐. 오늘 진도 몇이었는데? 오늘 진도 4 6이랑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진도 4와 6 이 숫자 차이 두 개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로그 함수를 통해 설명해줄게. 로그 함수는 학교에서 배웠지? 시험 끝나서 다 까먹었지. 잘 봐. 내가 그래프 하나 준비했어.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 진도와 실제 진폭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규모가 3이면 진폭이 1, 4면 10, 5면 100, 6이면 1000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게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겠어? 이거 그냥 곱하기 10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뭘 로그야? 그냥 곱하기지. 아니지. 곱하기가 아니라 제곱이지. 보면 1은 10의 0승, 10은 10의 1승, 100은 10의 2승, 1000은 10의 3승이잖아. 이걸 다시 로그 함수를 설명해주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 이 진도를 로그 함수로 나타내는 이유는 값이 너무 크기 때문이야. 만약에 규모가 4, 6에서 그치지 않고 8, 9까지 올라간다면 이거는 막 1억, 조까지 가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로그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여기서 핵심은 숫자 차이는 단지 1일 뿐이지만 실제는 10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야. 헐 대박. 역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대수. 이걸 오늘 지진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진도 4와 6은 단지 2차일 뿐이지만 실제는 100배나 차이 난다는 거야. 너가 이제 이해한 걸 설명해봐. 와 진짜 완벽히 이해됐어. 사실 이해 안 돼가지고 좀 보고 읽을게. 진폭은 규모 1 증가마다 10배씩 증가. 로그는 이 거대한 수의 차이를 압축해서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도 4와 6은 숫자 2차이지만 무려 100배나 차이 난다는 사실. 너무 유용하다. 그치? 이런 것처럼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을 로그로 표현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의 죽은 정성을 막아라. 하하, 나는야 세균맨. 나는 20분마다 2배씩 증가한다. 곧 있으면 너네 집 안방으로 들어갈 거야. 멈춰라 세균맨. 그거는 너가 먹을 게 풍부한 뷔페에 갔을 때는 얘기지. 현실은 피자 한 판이야, 피자 한 판. 피자 한 판? 나의 무한 증식을 막는데 피자 한 판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여길 봐봐. 너가 먹을 수 있는 피자 한 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에는 너 한 명이 혼자 피자를 독식할 수 있어도 너가 자가 복제를 하면서 피자를 먹을 세균이 늘어나면 너가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면서 결국에 너가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더뎌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애가 한 명 있으면 피자 많이 먹을 수 있는데 100명 있으면 조금밖에 못 먹는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너가 피자 한 판을 먹을 때 몇 마리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친구가 한 1000명 정도는 증식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 이 K가 바로 그 한계를 나타내는 상수야. 너가 처음에 피자를 독식하면서 증가율이 엄청 거세질지 몰라도 이 N이라는 너의 마리수가 1000마리에 가까워질수록 증가율이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처음에 너는 지금 너 같은 세균이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20분에 2마리씩 무한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매우 작은 일부분의 시간에만 불과해. 저 로지스틱 함수를 보면은 처음에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도 결국에 너 같은 들어온 세균이 많아지면서 결국에 너의 성장률이 0으로 점점 더뎌지는 거야. 물러나라 세균들! 이렇게 수학이 또 세상을 지켜냈군. 앞으로 피자를 먹을 때는 로지스틱 방정식을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회 무한토론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바로 힐베르트의 무한호텔입니다. 만약 모든 방이 꽉 찬 호텔에 손님이 무한 명 더 오면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지. 잠시만요. 절대 불가능하지. 아니, 방이 꽉 찼다며. 아무리 무한이라도 새로운 사람들을 더 받으려면 방도 더 필요한 거 아니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무한에서는 기존 손님들을 다시 배치할 수 있거든.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네 논리대로라면 이미 묵은 방이랑 거기에서 더 필요한 짝수 방도 처음부터 존재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꽉 찼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지. 그게 바로 유한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만약에 유한 호텔이었으면 네 말이 맞았겠지. 근데 무한 호텔에서는 방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원래부터 2번 방, 4번 방, 6번 방이 전부 존재했다는 거지. 아니,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 어떻게 방이 꽉 찼는데 거기에 빈 방이 더 있을 수가 있어? 잠시만요. 싸우기 전에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합님, 근거를 설명해 주시죠. 자, 호텔 방 번호를 자연수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짝수 방 번호만 따로 떼어내는 거야. 그럼 얼핏 보면 그냥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지? 근데 봐봐. 1번 손님을 2번 방으로, 2번 손님을 4번 방으로, n번 방 손님을 2n번 방으로 옮기면 모든 손님이 딱 맞게 들어가. 아니, 그게 무슨 억지야. 너 극한 기억 안 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x분의 x는 1이 아니잖아.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사람 수에 비해서 방의 수는 사람 수의 2배는 더 있어야지 네 말이 맞는 거잖아. 너는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냐 같은 비율을 말하는 거고, 나는 이 사람마다 호텔 방 각 하나가 확실히 연결되냐를 말하는 거야. 집합으로 생각해봐. 1대1로 대응되면 개수가 같아지잖아. 그리고 실제로도 이 모든 사람이 방 하나를 제대로 봤잖아. 그러니까 1번 손님은 2번 방, 2번 손님은 4번 방, 3번 손님은 6번 방처럼 말이야. 그러면 네 논리대로 하면 선분의 점의 개수 그리고 평면 위에 점의 개수 모두 무한으로 1대1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럼 두 개의 크기도 같은 거야. 점 개수가 같은 거랑 공간적인 크기가 같은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지. 이 힐베르트 호텔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하, 넓이, 공간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두 분 진정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두 분은 무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 무한은 그냥 직관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 왜냐면 애초에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나는 근데 아무래도 상식적인 무한이 더 맞는 것 같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극한님은 무한을 비율과 직관으로 이해하려 하고, 집합님은 무한을 배움과 구조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결국 두 관점 모두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셈이군요. 따라서 오늘 이 토론회의 승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제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 제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아, 이번 쌤 진짜 너무 어렵지 않냐? 무슨 상호명표를 구해야 그래? 아, 그니까 쌤 아날로그를 너무 좋아하셔. 그니까. 여기 있다. 야, 근데 이거 앞부분만 너무 달아있는 것 같지 않아? 에이, 사람들이 다 너무 어려워서 앞부분만보다 포기한 거겠지. 아니, 근데 유독 1로 시작하는 부분만 너무 달아있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닐까? 혹시 1로 시작하는 숫자의 비율이 다른 숫자보다 더 많은 거 아닐까? 채민이 요즘 힘든가? 갑자기 무슨 법칙이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뭐야? 채민이 어디 갔지? 누구세요? 내 이름은 프랭크 벤포드. 방금 네 친구가 말한 법칙을 만든 학자라네. 에? 법칙이요? 내가 지금까지 자네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역시 자네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맞았군. 지금부터 내가 벤포드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주겠네. 벤 뭐요? 아니 숫자가 1부터 9까지 있는데 진짜 채민이가 말한 대로 1로 시작한 숫자가 가장 많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왜 하필 1인 거예요? 확률은 다 9분의 1로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 자 조용히 하고 내가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겠네. 자 먼저 1에서 2로 가려면은 얼마나 성장해야 되지? 한 100%? 그래 맞아. 그러면은 9에서 10으로 가려면 한 11% 정도 되겠죠? 그래 정답이야. 이 두 수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1 차이 나는 것 같아도 안을 보면은 확연히 다르지. 즉 1에서 2로 가는 수의 차이가 데이터상으로 더 힘들고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야. 아 그럼 더 오래 걸리니까 더 오랜 시간 머물게 돼서 1로 시작하는 숫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거군요. 그래 맞아. 이게 바로 내가 20개 분야 자료에 첫 자릿수 분포를 공부해서 발표한 벤포드의 법칙이지. 아 그럼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한 30% 정도 되려나? 아니 어떻게 알았지? 1로 시작하는 수의 비율은 38%, 2로 시작하는 숫자의 비율은 17.6%. 이렇게 아까 말했던 원리대로 일정하게 비율이 감소하면서 줄어들지. 근데 여기서 유의될 게 있어.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숫자에만 유효하고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숫자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돼. 아니, 민경아, 왜 이렇게 괜찮아? 왜 이렇게 몸을 때려 이거? 채민아, 너 진짜 천재구나. 네가 말한 법칙이 맞았어.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에서 벤자민 할아버지가 진짜 너가 말한 대로 1로 시작하는 숫자의 비율이 가장 많다고 해주셨어. 진짜로? 야 지금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짐쌀 우리 로또 사러 가야 돼 지금. 아니 근데 유의해야 될 점이 있대. 이건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숫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야 인생 한 거 없다. 그냥 공부하러 가자. 그래. 내 이름은 코동이 탐정이죠. 내 이름은 브라운이 달콤하죠. 탐정님 오늘도 저희 탐정사무소에 편지가 도착했다고 해요. 오호 시장 상황 사건이라 나 코동이 탐정이 진실을 밝혀줘야겠는걸. 이번 용의자는 총 3명인데요. 바로 5층에 살고 있는 시장의 비서, 그리고 7층에 살고 있는 시장의 부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12층에 살고 있는 시장의 전 아내입니다. 이 세 명의 용의자 모두 사건이 발생할 당시 아파트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견 충돌, 재산 분할, 금전 문제 모두 범행 동기는 확실하군. 그럼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시죠. 시장 신도시 기념식이 시작한 당시 오후 3시 5분경에 쇠구슬이 날라온 직후 시장이 머리에 박히고 시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다고 합니다. 오호라,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 하나만으로도 범인의 힌트를 조금 알 수 있겠는걸? 잘 봐, 브라우니. 우리가 저 쇠구슬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지? 시장님이 많이 아프셨겠다는 거? 자, 각도를 잘 봐봐. 각도는 지금 정확히 45도야. 그리고 이 쇠구슬이 두개골을 뚫고 3cm 깊이로 박히기 위해서는 최소 초속 100m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지.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키도 고려해야 되는데 시장의 키는 186cm, 그리고 쇠구슬이 박힌 높이는 정수리에서 6cm 아래, 즉 뒷면으로부터 180cm를 정확하게 노리고 공격한 걸 알 수